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금융상품 분석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건데 금융상품, 예금성 금융상품 부분하고 투자성 금융상품은 이번에 하고 다음번에는 나머지 이어서 남은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월 28일 날 일단 이 시험 이제 확정됐고, 그래서 접수 기간이 어제부로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접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상품 분석부터 보면 일단 섹션 1 금융상품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은 한쪽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를 발생하는 계약을 통칭한다. 그냥 이거는 좀 이런 정의 같은 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한쪽 거래 당사자의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통칭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좀 용어가 어려우니까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융상품의 속성에 따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금융상품으로 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금성하고 투자성 위주로만 볼 겁니다. 여기 나눠져 있는데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은 금융회사에게 금융부채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이 좀 생소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출성 금융상품은 금융회사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킨다. 대출을 하게 되니까 금융회사는 이제 금융자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게 금융상품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냐.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하고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뉘고, 그다음 금융투자상품,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증권, 그 외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원금까지만 내가 100만원 투자했으면은 증권 같은 경우는 다 까여도 100만원 밖에 안 까이지만 이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 더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파생상품이라 하고, 파생상품은 또 장내 파생상품, 그 거래소에서 이제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장내 파생상품, 그 외에는 장외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성 금융상품, 예금성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은 낮더라도 좀 안정적이고 그런 상품이 되겠죠. 요구불 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보통 예금, 당자 예금, 가계 당자 예금이라고 합니다. 환급 청구가 있으면 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수익률은 굉장히 적겠죠. 가입 대상 예치금의 기간, 출입급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답니다. 자유롭게. 이거 일반적인 거죠. 그냥 일반 보통 예금 거의 없는, 이자율 거의 없는 거. 당자 예금, 은행과 당자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를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 잔액이나 당자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자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랍니다. 말이 좀 어렵네. 당자수표 또는 예치 잔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당자예금이라고 하고, 가계당자예금은 은행과 가계당자예금 거래약장을 맺은 고객, 이 뭐 하는 거죠? 가계수표로 지급결제하는 건데, 가계수표로 지급결제 하는 것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거는 좀 특이사항이니까 알아둬야겠죠?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답니다. 가계당자. 자, 이렇게 해서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자예금, 가계당자예금 요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축성 예금입니다.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 이게 핵심이죠. 은행이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예금이다. 거치식이랑 적립식이라고 봅니다. 그냥 정기예금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정기예금이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요거 두 개는 너무 친숙해 잘 아실 거니까 요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상호부금하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DA라고 써있네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정의 이 말로 써있는 게 현실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쓰는 거랑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이다. 그죠? 한 번에 목돈 넣어놓고 하는 건가? 예. 정기예금. 그 다음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이건 적립식이죠. 이거는 거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치식, 적립식. 이건 적립식이죠. 이게 정기 적금과 예금 이 차이는 거치식과 한 번에 목돈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다 여기다가 몰아놓고 1년 뒤 뭐 2년 뒤 약정한 이후에 그냥 찾는 거고 이거는 매달 100만원씩 해서 목돈 뭐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다 납입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기간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상호부금 제도상 정기 적금과 비슷하답니다. 이건 그럼 적립식이 되겠네요. 일정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요게 핵심이겠네요. 이 정기 적금과 비슷하지만 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일정 금액을. 자, 그 다음에 시정부 실장 실세 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금융 상품.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에 초과 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답니다. 그 다음 각종 공과금, 신용대금 등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좋은 상품이네요. 자, 종합금융사의 어음계좌관리 CMA나 투자신탁회사의 MMF 등과 경쟁상품 비슷한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다음 주택청약 관련 예금. 주택청약 관련 예금.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또는 저축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한 예금. 이거 정말 많이 하시죠? 자, 청약저축. 월 부금을 일정 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요게 핵심이죠. 주택청약. 이건 청약저축이고 이건 주택청약예금이네요. 이번에는 주택의 규모에 맞춰 일정 금액을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얘기하는. 요거는 예금이니까 목돈을 거치식이죠. 앞에 거는 적립식으로 넣는 거고
납입하는 거고 월 부금. 그다음 주택 청약 부금. 부금이 들어가면 일단 봅시다. 분양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에 맞춰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 실적에 따라 주택 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금이 들어가면 일단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 여기 60제곱미터 초과 60m 이하의 민간 중형주택 청약, 전용 면적, 민영주택 이런 것들 이 숫자 나오는 것들 잘 봐둬야겠죠. 그다음 주택 청약 종합저축 2009년 5월부터 출시됐다니까 출시된 연도 한번 보고 주택의 소유나 가구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 저축 종합저축이라 좋네요. 그 다음 장기주택 마련주택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자유적립식 장기 금융상품으로 일정한 요구를 갖추면 비과세 혜택. 오. 이런 거 좀 좋은데? 그 다음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 우대 상품. 이런 것들 장기 주택 마련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주택 청약 관련 예금에 관련해서는 청약주택,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 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예금성 금융상품이고 이거는 투자성 금융상품이네요. 예금성은 말 그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을 텐데 이 투자성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겠죠. 증권, 네, 뭐 모두 알다시피 증권, 내국인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의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이라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가 부담하지 않는 것. 일단 사면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의무가 부담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 선물 옵션과 파생상품하고 구별이 되죠. 이런 용어가 따라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의 종류, 그래도 반복해서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가지로 나뉘어 있으니까 계속 보지만 보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번 딱 보고 다 알겠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채무증권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국채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짧게 줄여서 얘기하지만 이 증권이 다 이게 증권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것. 그 다음 지분증권, 주권, 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의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출자증권, 출자지분 뭐 이런 것들이죠.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이런 거 그걸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걸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됩니다.
파생 결합 증권이죠. 파생 상품하고는 또 다릅니다. 파생 상품하고 파생 결합 증권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뭐 수합 이런 것들이고, 파생 결합 증권은 ELS라든지 뭐 DSL 이런 주가지수 연계한 뭐 결합 증권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뭐 금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신용 관련된 거 가지고 그런 지수 갖고 만드는 그런 상품들이죠. 증권 예탁 증권 상가 5종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에 발행된 국가 외 국가에서 발행한 것,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 국가에서 발행한 것이랍니다. 그 증권 받은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표시가 된 것. 계속해서 이제 좀 보게 될 건데, 이제 가는 채무증권, 나는 지분증권, 요 위에 좀 특별히 여기에 겹쳐서 설명할 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수익증권. 자, 수익증권에는 수익증권 아까 여기에만 나왔는데 이런 종류들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들어간 게 수익증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MF입니다. 주로 양도성 예금 증서 CD, 그 다음에 기업엄 CP, 잔존 만기 1년 이의 국채 및 통화 안정 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 투자 상품이랍니다. 이건 정의고, 자, 최저 가입 금액이 제한이 없고 환급성이 높고 실세 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단기 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죠. 자, 참고사항, 은행의 MMDA, 아까 은행의 MMDA 있었죠? 말 되게 어려운 거. 증권사의 CMA 등과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CMA 등과 경쟁 상품이고, 단기금융상품, 단기로 넣었다 뺄 수 있는. 증권계좌와 연계해야 대기자금을 예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실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주식 계좌를 터야 되는데, 이 주식 계좌 말고 이런 CMA라든지 MMF 같은 이제 계좌를 만들어 놓고 주식 거래를 안 할 때는 여기에 넣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니까, 넣어놓기만 해도 매일매일 정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넣어놨다가 또 거래할 땐 빼가지고 거래하고 이렇게 한 거겠죠. 운용 가능한 채권의 등급을, 채권 신용 등급을 AA급 이상으로 제한하여 운용, 자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런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MMF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자산운용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75일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일자 들어가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적립식 펀드. 이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적립식 펀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많이 사고 오르면 덜 사게 되며 매입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운용회사는 이거 뭐 펀드니까 매달 얼마씩 사겠죠. 들어온 돈, 적립된 금으로. 운용회사는 자산운용사이며 판매회사는 증권, 은행, 증권, 보험회사다. 판매 소수료는 가입 금액의 1, 2% 내외. 뭐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중도 환매 가능하겠고, 수익률은 실적 배당. 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세금 혜택은 일반 과세, 세금 우대,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사항, 자산운용회사 및 담당 펀드 매니저를 점검한 후 자격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운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 바람직하고, 분산 장기 투자한다고 항상 수익률을 보면,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요 위에 것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적립식 펀드, 해외 펀드.
국내 펀드와 취급기간, 가입 대상, 가입 한도 등이 동일하고, 요 위에 거랑 동일하고, 투자 대상이 근데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이다. 투자 대상만 다른 거죠. 투자 자산 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을 나눌 수 있다. 이건 뭐 비율에 따라니까.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되는 역내 펀드와 해외 투자 운용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 펀드, 역내 펀드와 역외 펀드로 나눌 수 있다. 그다음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지역에 따라서 브릭스, 차이나, 태평양, 이머징 마켓 펀드 등 뭐 이런 건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바깥 외국에서 운영되는 거면 다른 이런 펀드 이름을 갖고 있겠죠. 위상 환율 변동에 따른 운용 당연히 있겠죠. 환율차가 발생하니까 매번 계속. 환매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환매 기간이 국내는 3일? 실거래일로 3일 이렇게 되지만 얘네들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충분히 자기가 환매를 해도 그 매도하고 난 금액이 정산돼서 자기 계좌로 들어오는데 한 8일에서 10일이 걸린다는 거죠. 국내는 3일이죠. 3일째 들어오나? 3일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 세금 수수료 고려해야겠죠. 더 많이 되겠죠. 국내 거보다는. 중대형 환매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180일 정도고 우리나라 국내 거 말고 해외 펀드는 그렇다는 얘기죠. 국내는 90일이 기준이랍니다.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회사채 펀드. 일반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증서로 발행한 채권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량한 회사채 CP에 60% 이상 투자해 우량한 회사. 이런 채권은 만기 때까지 망하지만 않으면은 다 수익이 돌아오니까. 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 판매사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동일하네요. 펀드니까. 장기 안정적인 수익, 이자 수익과 신용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추가 수익도 신용 스프레드? 있답니다. 신용 위험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달라져서 그런가? 파산 위험성이 높으면 좀 더 비싼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에 팔리겠죠. 근데 나중에 망하지 않고 만기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 금액을 다 원금과 그 채권에 대한 그 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다음 배당주 펀드. 주가 차익보다는 연말 배당 수익을 목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자, 운용회사는 자산운용사이며 판매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이다. 얘도 똑같고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 지표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자, 우선 고려할 사항은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인덱스를 선정하는 것. 목표 인덱스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렇죠? 수익률은 배당, 실적 배당입니다. 세금 혜택은 정시분. 다 수익률이 거의 다 실적 배당이네요. 그 다음 재간접 펀드. 다른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40% 이상 이런 거는 그 펀드를 먼저 발행한 거에 또 40% 이상 그냥 투자하는 펀드죠. 간접적으로 자기네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또 투자를 하는 펀드죠.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자, 판매 보수 및 운용 오수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겠죠? 그 전에 다른 얘네한테도 하고, 원래 그 투자하려는 집합투자증권 자체에서도 또 수수료를 떼게 되니까 이중으로 되는 부분을 확인을 꼭 해라 이거죠. 그 다음 리츠. 참 종류가 많네요. 수익증권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머리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또는 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 부동산 투자회사로 불림. 일반 투자자는 리츠 주식에 공모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1투자라고 줄임말로 썼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통한 체제상의 혜택은 물론 수익성, 안정성,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건 실제 부동산을 자기네가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투자할 때. 운용회사는 리츠 자산회사이며 판매회사는, 요거 좀 다르네요. 요건 좀 봐둬야겠습니다. 다른 펀드들은 자산운용회사가 보통 이거를 운용회사가 되고, 판매회사는 은행, 뭐 증권회사 이런 데가 되는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뭐 이런 거는 봐둬야겠죠.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등록세 30% 감면. 그다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가 거의 없고,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토지 재산세가 0.2% 단일 세율로 적용. 부동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와, 좋네요. 상품의 분류.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 조정 리츠, 개발 전문 리츠. 와, 여러분 이번 단원 챕터부터는 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자기관리 리츠는 일반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용 등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자산 운용 인력, 전문 인력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리츠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자산의 투자 운용 등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외부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리츠. 이런 핵심적인 것만 좀 봐두면 되겠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래서 뭐 좀 이 종류만 알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론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유형만 보고. 기업구조 조정 리츠.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립하고, 위탁하네요. 위탁관리 리츠의 형태인데, 부동산 매각하는,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네요. 개발 전문 리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자산의 투자 운용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직접 또는 외부에 위탁하는, 이런 거. 여기가 핵심이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상품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헤지펀드. 와, 정말 많다. 수익증권에. 대부분은 펀드 관련된 부분들을 수익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정리해보면, 소수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투자 대상에 다양한 투자자를 운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랍니다. 원래 용어가 꼭, 저는 헤지펀드를 거의 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펀드사들을 헤지펀드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자, 개인 투자자의 경우 헤지펀드의 가입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위험 감수 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제한하기 때문이랍니다.
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 증권사는 증권사이며 판매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다. 투자금액은 제한 없으나 일반 투자자는 5억 원 이상입니다. 오, 좀 센데요. 상장지수 펀드, ETF 이것도 수익증권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이 인덱스 펀드에 개별 주식에 높은 황금성이 더해진 펀드다. 자, 인덱스 펀드 플러스 황금성. ETF 정말 많이 수익률도 높고 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정한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처럼 거래해. 뭐 주가지수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ETF는 하나의 묶음이죠. 2차전지 ETF. 그러면 2차전지에 관련된 것들을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걸 묶어가지고 전체 수익률로 만들기 때문에, 뭐 2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섹터, 반도체 ETF 그런 것들이죠. 증권 거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낮추는 기대 효과가 있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네. 몰랐네. 자, 주요 ETF는 레버리지 ETF. 양의 배수. 이거 뭐지? 이름을 까먹었네. 인버스 ETF. 이거 되게 유명했죠? 2배짜리, 1배짜리.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배짜리죠. 레버리지 뭐 붙으면 2배 이렇고 3배짜리도 있던데. 일단은 뭐 레버리지는 2배. 그냥 일반적인 거는 1배. 인버스도 2배짜리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총 보면 이렇게 많이 있네요. 대부분은 다 펀드라는 걸 알고 있죠. 펀드죠, 다 펀드. 펀드가 수익증권으로, 아, 수익증권은 펀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하고 파생결합증권하고는 구분하셔야 되죠.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위에 언급한 기초자산은 다음에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통화, 이게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 관련된 것도 하고, 일반 상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걸로 가지고도 쭉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에 관련된 것도 등급에 따라서 또 상품을 만들고, 그 밖에 뭐 자연적, 환경적, 경제 현상 등의 위험을 가지고도 또 상품을 만든다. 참 다양한 거, 모든 걸 다 상품으로 만들어 팔 수가 있네요. 이런 거를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실제 이게 뭐 그래, 상품이 다양해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많아지지만 결국에는 위험도가, 손해를 안 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ELW가 유가증권으로 지정 마련이 되었다. 2009년에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이 출연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럼 봐두시면 되겠고, 증권 및 장외 파생상품 취급 관련 투자 매매업에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겠죠. 투자 매매업 인가를 받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상황, 제외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알아둬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등에 대한 이자, 그 밖에 과실에 대해서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운동된 증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말이 좀 어려운데.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시작권 제5조, 제1항, 1호, 2호, 계약상의 권리 이런 거 제외하고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에서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주권환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 등 신주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파산결함지권에선 제외된다. 다음 주식 원화 ELW. 이건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워런트 증권의 종류는 콜 ELW. 자, 주로 콜은 뭐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때 매수를 한다. 만기의 기초자산의 행사의 권리를 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만기 평가 가격과 권리 행사의 가격의 차익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ELW이다. 주가가 콜 워런트 가격을 전환 비율로 나눈 값과 행사 가격의 합계액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승하는 구간에는 만기 평가 상승에 따라 이익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주식 가격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행사 가격, 권리 행사를 포기했을 때 이 금액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 콜을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어느 정도 더 돼서 이 행사 가격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했을 때 행사 가격을 넘어서 좀 되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 원리는 만약에 처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면 10,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인데 어떤 가격이 10,000원인데 이게 이 콜 ELW를 500원의 가격에 샀다고 치면 이 나중에 추가로 이 가격이 더 1,500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요 금액만 가지고 이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3,000원이 됐다고 치면 요 3,000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10,000원 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을 구매한 금액 500원을 지불한 금액을 나머지에 대한 한 주당 가격에 대한 이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풋. 주로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때 매수를 한다. 만기에 기초자산을 권리행사 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도하거나 만기 평가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의 차익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ELW이다. 주가 행사 가격에서 푸는 나는 결국에는 이건 좀 최대 손실 뭘로 보면 되냐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에서 어느 장이 행사 가격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와 반대로 만약에 지금 가격이 10,000원인데 뭐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정해진 기간 이후에 이거를 주식을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10,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10,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풋 가격은 500원에 주당 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치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그냥 이거를 포기하면 돼요. 안 팔면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11,000원이 됐다. 그러면 안 팔면 되죠. 안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8,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 풋 ELW를 행사를 해서 얘를 8,000원인데 10,000원에 그냥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000원에 대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풋을 구매를 하는 거죠. 하락할 걸 대비해서 풋을 해지용으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 손실은 이 주식이 떨어지면 수익이지만 올라가도 이 풋을 구매한 것만 구매한 가격까지 밖에 안 돼요. 더 올라가면 그냥 행사를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풋, 콜. 그 다음에 바스켓 워런티. 다양한 주식들의 바구니 내지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는 발행하는 워런트고요. 특정 사람에 속하는 주식으로 발행되는 워런트다. 지수 워런트.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워런트다. 그 다음에 엑소틱 워런트. 이건 뭐지? 기초자산의 변동성 축소, 손익구조 변경을 통해 프리미엄을 낮추는 등 다양한 옵션 기법을 활용한 워런트를 총칭한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자, 베리어 워런트랑 코디얼 워런트가 있네요. 일단 보면 베리어 워런트 이건 뭘까? 일반적인 워런트 발행 조건에 특정한 가격대를 설정하여 주가가 설정된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워런트가 즉시 행사단 후 만료되도록 함. 캡드 워런트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이 1500인데 예를 들면 1500인데 얘가 1800에 도달하면 이 가격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럼 1800을 넘어서면 그냥 만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료된 그 시점에 대해서 수익을 지급하고 끝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료를 시킨다. 코디어 워런트. 배리어 워런트의 발전된 형태로 최종 가격대를 상하로 설정, 위로도 설정하고 아래도 설정하는 거죠. 주가가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경우에는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벗어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워런트다. 만기 때까지 손익 금액을 1일 정산하여 뭐지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설정한 게 뭐 예를 들면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 지수에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이라면 얘가 이제 밴드를 구성하는 거죠. 범위대를. 예를 들면 1200에서 1800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만기 때 금액을 지급하는 거고 이걸 넘어서면 1200 밑으로 빠지거나 1800 밑으로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자별로 산정해서 이 내에 있는 때만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서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스톨먼트 워런트라네요. 할부 형태의 상품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호주에서 큰 인기가 있었다고? 워런트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을 일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래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 이전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답니다.
특이하네. 일종의 론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개념으로 투자 상품을 불러요. 좀 말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건 어떤 형태인지 좀 와닿진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보지만 네. 그 다음에 ELW 권리행사일의 기초자산 보통 이제 만기가 있어요. 이제 만기 때 뭐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만기를 정해 놓는데 이 만기 행사 때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해요. 행사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취하고 행사 가치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콜 EW의 경우 만기 행사 가격으로 주식이 상승할수록 이익이고 풋은 하락할수록 이익이다. 최대 손실은 어쨌든 둘 다 행사를 이걸 구매한 를 포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겠죠. 결제 방식. 현재 ELW 주식 5% 소유 지분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발행사가 현금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 발행사가 현재 이렇다고 하네요. 현금 결제 시 권리행사 차입금을 지급일은 권리행사의 만기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이다. 차금의 지급일. 차금의 지급. 그 다음에 ELW의 가격 구조, 주식 워런트 가격은 행사 가치와 시간 가치로 볼 수 있고, 행사 가치란 건 권리 행사만 얻을 수 있는 이익 가치, 본질 가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고, 풋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치가 있어요. 만기 잔존에 따라서 기대 가치라고 보시고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자,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가치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행사 가치는 만기에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다음 달 말까지면 다음 달 말이 다가갈수록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ELW는 가격 결정 요인. 만기 시에는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인 행사 가치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지만 만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받는데 이렇게 기초자산, 그 다음에 권리행사 가격, 그 다음에 변동성, 만기까지 잔존 기간, 금리, 그 다음에 배당.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콜의 경우에는 유불리가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ELW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 이것도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의 혼합한 형태의 복합상품으로 주가지수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은행의 주가 연계 예금, 증권사의 주가 연계 증권 제일 많이 하시죠 이거.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의 주가 연계 펀드 등이 있답니다. 이런 세 종류가 크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원금 보장형과 원금 손실형이 가능하다는 걸 구분할 수 있고, 수입 실현 방식에 따라서 노가웃, 불스프레드형, 디지털형, 리버스 컨버터블형 뭐 이런 걸 분류됐다. 자, 녹아웃이랑 불스프레드형은 한 번이라도
약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사전에 약정한 확률로 수익률 지급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래도 지급은 하네요. 아예 안 주진 않고. 디지털형은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사전에 약정한 수준 이상 이하에 도달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금만 지급합니다. 이걸 아예 지급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원금은 다 주네요. 그 다음에 리버스 컨버터블형. 이거는 주가가 사전에 하락하지만 않으면 수익을 일정 수준 자세한 건 좀 이따 다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사는 원금의 일정 부분으로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을 매입을 하고 프리미엄을 제외한 원금은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 상환에 충당을 합니다. 뭐 이게 기본적인 구조고 수익 변동은 수익 옵션에 따라 의존하게 되는데 매입 옵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ELS가 존재한다. 녹아웃형, 불스프레드형, 디지털형, 리버스, 컨버터블형. 이렇게 수익 구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아웃형부터 보면 투자 기간 중 지표자산 가격 한 번이라도 경기지수 이상으로 상승하면 만기식 고정 수익률로 상환하고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지수가 행사 지수보다 높아야 원금 대비 지수 상승률을 참여 곱한 만큼 구조다. 좀 따로 추가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금 보장과 비보장용을 구분하고 채권, 너가웃, 콜, 옵션으로 매수 구성한다. 예시 한번 보면요. 만기 시점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원금 보장형은 수익률은 0%인 거죠. 원금만 준다 이거죠. 만기 시점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은 경계 가격 30%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상승률 곱하기 참여율. 좀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 한번 상품을 구매해봐야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 만기 때까지 한 번이라도 경계 상승 가격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리베이트 비율 연 8%까지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녹아웃형은 이렇게 된답니다. 주가가 한계 가격 요거를 한 번이라도 이제 넘어가면 얘를 그냥 고정 수익을 준다 이 얘기죠. 불스프레드형. 저도 뭐 처음 공부하는 거라. 자, 만기시 일정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하수익률 수치 일정 수준까지는 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참여율만큼 수익을 향유 그 구간에서 에는 수익률의 상한이 존재하는 구조. 채권 저행사 가격 콜옵션 매수 고행사 가격 콜옵션 매도로 구성한다. 뭐 이렇게 어렵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한다 얘기죠. 이것도 잠깐 쳐두자. 자,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0%. 이건 원금 보장만 한다 얘기죠. 만기 시점까지 기초자산 가격의 100%에서 120% 이 사이이면 기초자산의 상승률, 참여율. 그 다음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 초과한 경우에는 리베이트, 캡 레이트를 준다 얘기죠. 최대 가격 요것만 준다 얘기죠. 쭉 어느 정도까지는 없다가 요 행사 가격이 어느 정도 이 범위에 들어가야 여기에 관련해서 이 참여하는 부분하고 이 상승분에 대한 그걸 비율로서 주는 거고 요걸 넘어서야 이제 전체 이걸 준다는 얘기죠. 리버스 컨버터블형
구조. 만기시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전환가격 이상이면 고정된 높은 수익을 수취하고 전환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수익 규모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손실 발생한다. 외가격 풋옵션 매도가 내재된 것으로 투자 포지션은 풋옵션 매도와 유사하답니다.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전환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액면 곱하기 100% 기준 수익률 9% 더하고 연 9% 확정 지급이다. 만기 시점 기초자산 가격이 전환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의 승수. 이거 어떻게 다 해요? 100% 더하기 기준 수익률 9% 곱하기 액면 곱하기 승수. 만기 가격하고 전원 가격. 이거 같은 경우 쭉 이거는 손익이 발생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그래프를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형.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자, 구조. 만기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당초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고정 수익을 향유하고 하락할 경우에 원금을 보정해주거나 하한을 설정. 만기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정해진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가 하락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수익을 향유하고 상승할 경우는 원금을 보정해주거나 하한을 설정한다. 채권과 디지털 콜 풋으로 설정한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상승하는 경우 8.5%, 17%. 원금 보장형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원금만 준다. 여기에 상승하면 이만큼 준다. 조기 상환형. 투스탁 조기 상환형 중 현재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총 만기 3년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6찬스형이다. 3년, 총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만약에 조기 상환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2월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만기 때까지 그냥 조기 상환이 안 되면 만기 금액을 지급하고 상품 종료하는 거죠. 금융기관별 ELS 비교. 증권사의 ELS. 자산운용사의 ELS. 그러니까 펀드. 그 다음에 운항집계 초과 연계. 그 다음에 파생연계 펀드. 자, 먼저 증권사의 주계 연계 증권 ELS 대부분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를 주가지선 옵션, 주식 워런트 또는 주가주식 선물 등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자산 운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매입하여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 시 원리금까지 지급액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증권이다. 그렇죠. 이거는 원금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며 공모 또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한다. 만기 시에는 원금의 일정 비율 지급이 보장되나 만기 이전 중도 상환 시에는 추가적인 만기 시까지 버티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추가 중도로 환매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 원금을 까일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주가행위 펀드. 투자 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 또는 개별 주가에 연동되는 투자 신탁 상품. 대부분은 국공채에 투자하고 원금을 보조하고 나머지의 일부 자산을 이런 상품이죠. 실적 배당 상품이랍니다.
더 많게도 나올 수 있고 더 적게도 나올 수 있답니다. 실적에 따라서 이런 펀드가 아무래도 이건 약정된 부분이고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은행의 주가 연계 예금 ELD 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하여 사전에 약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주가지수 하락 시에도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은행 상품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 주로 대출금 및 증권으로 운용하면서 운용 일부를 어디에다 하냐?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다가 주가 상승 시에는 옵션 행사를 통해 수익을 실현, 이자를 지급한다. 상승형, 하락형, 횡보형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성이 가능합니다. 자, 파생연계증권, 파생연계펀드. 파생연계증권, 비상장 증권의 일종으로 주로 증권사에서 발행한다. ELD, ELS네 이건. 그 다음에 파생연계펀드가 있네요. DLF.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 기초자산은 이런 걸로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데 ELS, ELD, ELF 이렇게 됩니다. 발행 주체가 다르고 투자 형태도 다르고 자금 운용 구조, 수익 상환 방법, 상환 여부 보장 여부, 중도 해지 등 가능 여부, 장점, 단점, 예금자 보호 여부. ELD 은행 상품은 요걸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네요. 요건 챕터 1부터. 자, 그 다음 증권 예탁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예탁받은 자가 즉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거 표시된 증권이라고 하고, 자 일단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이라고 보는데 이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할 권리는 꼭 권리가 있으면 발행이 되지 않아도 증권으로 본다 이 얘기겠죠. 주식 예탁 증서 DR 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ARD, ERD, GRD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따라서 발행되는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인가? 아메리카? 이거는 영국인가? 이거 아메리칸 DR이고 이거는 RD 다 이거 거꾸로 썼네요. 이거 미국 여기 앞에 잉글랜드 유러피안이네. 이건 유럽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이라고 하네요. 해외 DR 파생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거래 위험 등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로 하는 선물 또는 선도, 옵션, 수합계약을 말한다. 요거죠, 요거.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자산, 거래장소, 거래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선도, 선물, 옵션, 수합 등으로 나눠지며 이들 대상으로 하는 선물 옵션, 수합 선물, 수합션 등의 2차 파생상품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얘네들끼리 또 섞은 거죠. 장내, 장외로 한다. 이게 선물, 옵션. 그래서 여기에 기초자산은 금리, 통화, 주식, 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선물 상품이 굉장히 많네요. 옵션은 금리에 대한 옵션은 없고 상품에 대한 옵션도 없네요. 신용에 대한 옵션도 없고
신용은 수합과 신용 수합, 신용 옵션은 있네. 여기는. 장외 상품은 장내 상품에서 거래되는 것과 장외 상품에서 거래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리 되게 잘 돼 있네요. 보니까 장외 상품에는 선도 수합 옵션이 있는 거고 장내 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이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 기타 금융 투자 상품, 증권 저축. 저축 기간을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에게 저축금을 하고 저축자 자신이 증권에 투자 운용함으로써 소기의 저축 목적을 달성하는 저축이랍니다. 오. 특이하네. 이 부분이 특이하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초보자 및 소액 투자자가 증권 투자에 대한 지식을 넓히면서 지식을 증식하는데 적합한 저축이랍니다.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자, 주식 및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원금 소실 가능성은 있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취급기간 증권투자회사, 가입대상 투자단위 투자기간 제한 없고 국채, 공채, 금융채, 회사채, 주식 등. 이거 일반적으로 증권 투자에 관련된 예탁금은 다 원금 비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해준다 이 얘기죠. 보호해준다. 투자하는 경우. 증권사 C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네요. 현금자산 관리계좌의 총칭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CMA. 실제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죠.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중 현금을 받아 운용하고 고수익을 제공하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MMF, RP, MMW, 종금 CMA 등이 있는데 증권사 CMA는 수익을 지급해주는 모계자가 어떤 상품에 따라 MMF형 CMA, RP형 CMA, MMW형 투자 1인명 CMA, 종금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너무 알 게 많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랩 어카운트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싸서 고객의 기초에 맞게 그러니까 랩이 그거죠. 싸는 거 제공하는 자산 종합 관리 계좌임. 금융기관의 투자에 적합한 포트폴리오에 관한 상담 결과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 주거나 집합 투자 회사를 소개해주고 이익 부수되는 주문 집행, 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대가로 잔액 평가 금액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자, 국내는 2001년도에 도입됐다네요. 나중에 이제 1인명 어카운트가 활성화되면서 규모가 증가했다 얘기고, 투자자문 서비스 자산운용 내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투자자 자산의 일정 비율로 계산이 되며 별도의 증권 수수료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1인명, 자문형, 펀드형, 랩 어카운트로 구분한다. 랩 어카운트의 장단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장단점은 좀 비교를 해줘야겠죠. 장점 한번 읽어보면 자산규모를 근거로 하여 운용수수를 부과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전략과 일치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이익 상충이 적고 고객의 관계의 긴밀화, 장기화, 그 다음에 투자상담의 독립성 약화, 투자상담사의 소속의식이 강화된다. 영업직원 교육, 재교육 등 랩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재구축이 필요하고 수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누구의 기준으로 이제 금융회사 투자회사의 기준인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영업직원의
기준으로서는 랩 어카운트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대부분 다 이익 상충의 가능성이 적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